개딸과 함께하는 닫습니다. 제 224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박시영의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머리 깎으니까 귀엽다. 아, 이거 좋아. 더울 때.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이거? 알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지금. 좋아. 여론조사 곧 열심히 등록 조건을 이제 곧 한 달이면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정당조사도 할 텐데, 그때까지는 ARS, RDD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비율 중심으로 추세를 볼 텐데, ARS 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보수 응답자가 더 많아요. 네,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면 이 20%대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낮은 거지. 대단한 걸 보여주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앙케이트 설문을 매일 하거든요. 내일 나올 앙케이트 설문이 뭐냐면, 박시영 TV에서? 네. 보수 정권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다음에 누구십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지난주 저희가 여러 가지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주변 미터. 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체감 지수. 네. 예. 이번 주에도 2차로 조사해 봤는데 이 체감 지수는 비슷하다. 여론조사 지지율과 내 주변의 반응이 60% 이상이 비슷해. 보수는 약간 이상한데 지지율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좀 넘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자기 주변에 보수성향을 띈 사람들만 주로 포진돼 있고 그들 얘기만 듣는 건데 여기서 중도층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지 정당에 없어요. 저는 중도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예. 이게 여론이 넘어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도층이 진보층과 동조화가 됐다. 하나가 되고 있다. 주변 미터 중에 이제 지지를 했었는데 철회한 것 같다가 이 정도로 만들었기 요 주변은 대선 당시에 윤석열을 찍었다는 사람들, 그렇죠.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 반응이 어떻게 변했느냐, 윤석열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변화를 보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주변 미터 지수인데 저희가 계속 정교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이건 뭐냐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 개인을 물어보면 국정 수행 지지율보다 5%에서 한 10%까지 더 나와요. 문 대통령 때는 거의 10% 가까이 더 나왔어요. 윤 대통령은 한 5% 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데 진짜 일 못한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20%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만 좀 잘하면 올라갈 수가 있거든. 이 범호감층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낮은 거죠. 엄청나게. 맞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원그래프가 많지 않습니까? 저게 저렇게 윤석열 같이 사진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야. 이 편집하는 사람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낮은 거냐면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때는 호감도가 80%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100일 만에 기대를 접었다는 겁니다. 세계 신기록이야. 국민 절반 정도가 이 대통령은 안 되겠다. 기대를 접어버리는 거. 세계 신기록이다. 자, 요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체감 지수라는 것으로 계속 정교하게 개발해서 앞으로는 점점점 정교해져서 수치로 딱딱딱 박힐 거예요. 응? 그래프가 착착착. 시계열, 1월 달은 어땠고 2월 달은 어땠고 계속 변해갈 것이고. 자, 오늘 새로 개발한 건덱스.
부인 김건희 씨 지표. 자, 부인은 첫 번째 특징이 대통령보다 비호감도가 높아.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부인은. 근데 그 영향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가 절반이 넘어요. 70% 가까이가 영향을 주는데 부정적으로 준다. 네, 이 국정 운영 영향에 대해서. 예. 긍정적으로 준다가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악재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거죠. 부정적 영향의 내용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뭐냐? 지인, 채용, 논문 표절, 건진법사, 주가 조작, 통제가 안 된다, 광급공사, 개입 논란, 요런 순으로 나옵니다. 4분의 1 정도는 뭐 아는 사람들 다 채용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좀 요런 사안들 가지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추진하겠다 해서 오늘 요구서를 제출했죠, 국회에. 예. 자, 이 다음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도 싫고 부인도 싫다. 국민 10명 중에 1명은 대통령은 좋고 부인도 좋아. 근데 국민 절반 이상이 대통령도 싫고 부인도 싫어.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TV에 나오면 짜증 폭발하는 사람이 국민 절반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광복절 이럴 때 꼭 같이 다녀. 그러면 100명 중에 대통령만 좋아하는 사람, 너무 그래프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대통령만 좋아하는 사람은 6명이에요. 그리고 부인만 좋아하는 사람 몇 프로냐? 2명이에요, 100명 중에. 국민 10명 중에 1명은 대통령과 부인 둘 다 좋아합니다. 근데 10명 중에 5명 이상은 대통령과 부인 둘 다 매우 비호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치예요, 이건. 공적 행사에 등장하기만 하면 국민 절반은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배우자의 호감도를 교차 분석해서 이렇게 수치화한 것은 여론조사 굿이 가장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수 계속 개발할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처음으로 전화 면접을 합니다. 사람도 독립적이고 시설도 독립적이고 장비도 독립적으로 세팅해서 하는데 ARS하고 전화 면접의 차이도 비교해 볼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새로 개발할 지수는 준덱스. 이준석 지수. 이거 재밌어, 이거. 거기도 좀 상당 기간 갈 것 같잖아요. 재밌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닙니까? 동시에 또 새로 들어간 지수가 있어요. SS 지수라고. 이거 아주 인기 대폭발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인을, 어떤 정책을 구현할 도구로 받아들인다. 근데 저 사람 좋아하진 않은데 저 사람 정책은 맞아. 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어? 혹은 동지로 삼고 싶어? 동료? 또는 결혼 상대? 일을 시키고 싶긴 한데 인간적으로는 싫을 수 있잖아. 정반대로 같이 놀고 싶긴 한데 저 사람 무능해서 절대 일을 시키면 안 돼. 또는 저 사람은 정치인으로 괜찮지만 내 옆에 두고 싶진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특정 정치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싸움이 붙으면 옆에서 나를 구해줄 것 같은 사람. 싸울 때 동지로는 좋아. 근데 내 친구는 절대 싫어. 상사로 절대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하로는 절대 싫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고 할 때 그 성격은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 우리가 이제 윤석열도 해보고 이재명도 해볼 겁니다. 정책 내용은 분명할 것 같아요. 이게 포괄적 매력을 측정하는 거지. 그 SS 지수가 말해야 되겠다. 입이 간지러워서 안 되겠다. 가칭입니다. 이 씨발 지수라고. 딱 보면 이 씨발. 이 씨발 지수를 딱 보면 어떤 사람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요. 응? 개발 중에 여론조사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자 이걸 지속적으로 보고 싶으면 아니 아직도 여론조사 꽃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좀 해주세요. 열심히 등록하고 나면 국내에 있는 외신 기자들한테도 번역해서 쫙 뿌릴 거거든요. 외신에 나올 거야. 자, 여론조사
곧 구독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세상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음의 지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주변에 그냥 막 돌리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 그러니까 그거 좀 줘봐 그러면은 구독해 이 새끼야. 국회의원도 다 보셔야 된다 이거. 다 지도부에서 이거 쫙 구독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민심의 디테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다 자기 뇌피셜이야. 응? 이재명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막 꽉꽉거렸잖아. 알고 봤더니 일반 여론조사가 더 높아.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80% 나왔잖아요. 그럼 언론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선택했는가를 분석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런 기사는 찾을 수가 없고 20%에 기반한 기사를 써요. 항상. 포탈 보고 있으면은 이재명 죽일 놈이잖아. 근데 여론조사 해봤더니 권리당원보다 더 높아. 실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의도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치도 모르지만 그 디테일도 몰라요. 이거 씨발지수 이런 거 알아야 돼. 소수의 팬덤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받는다라는 설득력을 잃어버린 거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했는데 79%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민주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대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총재, 모든 권한을 다 가졌던 총재 때 70% 중반 정도의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만큼 답답한 거죠. 아니, 저 바보짓 하고 있는데 뭘 제대로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당대표를 통해서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정당이라는 건 그렇게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거든, 원래. 내부로부터의 분란도 있을 텐데 지금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다. 아, 이재명 당대표 되면 일단 구독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지난번 박홍우 원내대표 쪽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로. 그렇죠. 그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니까요. 여기밖에 안 해요, 이런 분석은. 자, 기대해 주세요. SS 지수. 가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또 빠졌네. 다모의 샴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진 바로 그 샴푸. 95% 이상의 식물유래 성분과 청귤에서 뽑아낸 청피엑산으로 향기까지 좋은 다모에. 딴지마켓에서 믿고 써보세요. 최백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도둑놈들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자, 전리품이랑 확실히 생기자. 오늘 이제 100일, 취임 100일 날이잖아요. 취임 기자회견 듣고 저는 황당해가지고, 뭐, 집값하고 전셋값 안정이 자기가 따르는. 심지어는 100일 백서도 냈어요. 한 게 뭐 있다고. 이분한테는 약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지금 경제팀의 수장인 추경호 장관이 쓰는 표현이 복합위기라는 말 써요. 오늘날 세상이 다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위기가 새끼를 낳고 또 전 지구적인 규모로만 이렇게 낳는다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대규모 위기에서는요. 그럴 때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2년 전에 한번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K방역이란 말이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성장률도 그러니까는 방어를 했다. 똑같은 위기를 맞더라도 그 관리하는 능력의 차이가 바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는 위기를 오히려 자꾸만 자초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 뭐냐면은 지금 무정부 상태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다. 개개인은 불안해 죽겠는데 정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수재 상황 속에서는 무정부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MBC 뉴스 보도 보셨죠? 그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그러니까는 500억 원 넘는 돈의 피해를 입혔다 이거예요. 간단 요약하면 갑자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석유공사가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석유공사 건물을 팔아야 된다.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그걸 팔았어, 어떤 회사에. 그 건물을 팔고 그 건물에 다시 임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산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땡 잡은 거 아니야. 멀쩡한 건물을 자기들한테 팔아주고 임대료를 매년 100억씩 주니까 완전 땡 잡은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그 기재부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재경 관료들이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야, 그 회사 나한테 팔아. 돈 벌게. 그 결과 석유공사는 손해를 500억 이상 입었다는 거예요. 나라 재산을 이렇게 빼먹는 도둑놈들인 거예요. 이 회사를 잠깐 얘기하면요. 유일호 씨라는 분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장관이었었어요. 2016년 1월 달부터 2017년 6월 달까지. 근데 이 사람이 2016년부터 2017년 3월 달까지 재산 매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석유공사가 4억을 어디다 매각을 했냐면은 코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기재부 출신들이 만든 회사예요. 지금 현재도 재경부 출신인데 회장하고 있고 사장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회사에 사회이사로 간 거예요. 거기다가 큰 이득을 안겨주고 나중에 자기는 퇴직하고 나서 그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억 가까운 돈을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국민들 피해예요, 저거는요. 노암 촘스키라고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만나서 제가 대화도 나눠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부패한 정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다 민영화하고 싶어 한다. OECD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또 뭐냐면 2019년도에 나온 이제 그 가이드북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부패의 위험이다. 공기업 재산을 매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그러니까 이권들 주고받고 이제 그런다 이거죠. 경제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러면 정치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경제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존 욕구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시장 경제 원리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거 공정한 데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시장은요. 사람은 근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의 문제가 정치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의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치라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에 의존하고 있느냐? 민주주의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없었다면 시장은 그냥 정글처럼 돼버립니다. 야만의 사회가 되죠.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으로 세상이 변해버리니까요. 한 사회가 전체 생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몫을 떼어내야 됩니다.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보수적인 사상가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세 같은 것들이잖아요. 나머지를 가지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다. 100 중에서 20을 혹은 30을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주는 동작이에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걸 기울기를 개선하는 거예요. 기울기를요. 그러니까 정치가 있어야 밸런스가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 하라고 관료가 있는 건데 지금 관료가 거기서 쏙 빼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시장 편을 들고 앉았으니까. 그 시장의 편을 알고 보니 그게 자기야. 자기가 거기 가 있잖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가게는 힘들잖아요. 근데 기업하고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들에 위한 정책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세를 해가지고 60조 2천억 원이 기재부 추산에 의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왜냐면 뭐 법인세 깎아주고 그렇죠. 정부세 깎아주니까 확 줄어들지. 양도세 다 감세했잖아요. 기재부에서 추산한 게 60조 2천억 원인데 제가 볼 땐 저것도 과소추계했어요. 하여간 1년에 그러니까 한 12조 정도가 빵꾸가 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국유재산 매각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에는 첫 번째는 MBC 보도에서 봤듯이 부패 카르텔이
지금 자기 전리품 챙기는 거예요. 도적질이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의 순자산이 150조 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15조 원이 증가됐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엄청 재산 팔아먹은 거야. 세금 수입이 지금 감세가 생겼으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재정 자원은 선출 권력, 이 사람들이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재경부가 나라 돈에 대해서 자기 그 그립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다. 국유재산 매각이 이 세 가지 목적이 깔려 있다 이겁니다.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누구한테 그걸 위탁 맡기냐면 캠코라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캠코는 국유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누가 만든 거냐? 기재부가 만든 거예요. 근데 기재부가 일반 재산을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으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세 가지는 처분할 수 없게 해놨어요. 처분할 수 있는 그러면 재산은 어떤 거냐? 활용 가치가 적고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적하니까는 그럼 지침 바꾸겠다.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9건을 발표할 때 2건 시흥과 성남 등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기 1번과 2번 경기도 시흥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요것만 딱 이렇게 노출시킨 거야. 등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해. 근데 뒤에 걸 보니까 뭐야 다 강남 거 아니야? 강남구 6개에다가 서울의 성북관에서 7건이죠.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삼성동 이쪽 강남에 있는 건 싹 가려놓고. 노년, 대치, 삼성, 신사잖아. 강남 한가운데야. 수입이 꽤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은 국채를 발행을 하면요.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 이게 황금알을 낳는 저거를 그러니까 파냐 이거지. 그러니까 MBC가 보도한 석유공사 건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들 건물 세워놓고 그걸 팔았잖아. 그러고 나서 임대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 건물 세워놓고 팔아서 임대료를 주고 있냐고. 그런 사이에 몇 년 동안 500억 손해를 본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순자산이 한 138조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148조. 단위가 조야, 조. 단위가 조예요? 예. 어머, 세네. 아이, 우리나라 재산이 많지.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뭐냐면은 일반 유형 자산. 예? 이게 뭐냐면 토지, 건물 이런 것들. 재산 중에 강남에 신축 빌딩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워.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걸 파나? 대출을 받거나 기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좀 어렵네? 씨발. 집부터 팔아야지. 누가 그러냐고. 노암 촘스키 말을 제가 앞에 인용한 이유가 그런 말을 해요. Shameless corrupt government를 배워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는 집단이라 이거예요. 유명한 말이 또 하나 그런 게 있죠. 기업에는 국경도 없고 이윤에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 없다.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팔겠냐고. 대통령은 무능이 죄예요. 네, 맞아요. 자기가 지켜야 할 재산이 있잖아. 국민의 안전이 있고. 뒤에 자료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원래는 은희 교수님이 여기까지만 하자. 처음 있는 일인데. 뒤에 자료들이 많은데. 큰일 날 뻔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추석맞이 이벤트를 한답니다. 혜택이 이렇게 있고요. 예. 애플비데 하면은 통변이죠. 미사일을 쏴주거든요. 미사일 쏘면 빵 폭파돼가지고 잔해가 막 쏟아지는 통변 기능. 예. 이거 이제 안 써보신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써본 사람은 없어요. 예. 고통과 쾌감이 함께 오죠.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자, 여기도 이벤트 하네요. 예. 3+2 이벤트. 사람 셋을 먹일 돈으로 5을 먹일 수 있다. 자, 페루의 산삼이라고 하는 마고마카 이벤트입니다.
자, 이성만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다스베이다에 처음 나오셨는데 지역구가 인천 부평 갑입니다. 지금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치안감이 프락치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 인노의 피해자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노회가 인천 부평 민주 노동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 히스토리를 따져가 볼게요. 김순호 학생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 징집이 됩니다. 그 시절에는 녹화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빨갱이로 머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녹색으로 바꿔야 된다. 공작이지, 공작. 사업이 아니라. 녹화 사업의 대상자였던 건 확인이 됐어요. 관리번호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네. 당시 보안사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MBC 보도에 따르면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가지고 당시 소위 언도라고 불리던 학생운동 조직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한 문건이 나왔어. 그렇죠. 심산연구회의 학번별 체계도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른바 언더라고 불리는 회장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인물이 누군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 시절에 이미 이 녹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운동 조직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녹화 사업의 대상자가 될 경우에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습니다. 6명이나 있어요. 지금도 강제 징집을 당했던 그런 분들끼리 모임을 갖고 인권 회복 운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김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게 녹화가 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녹화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휴가를 나와서 그 성대에 있는 심산연구회라는 그런 후배들을 만나서 활동한 내역을 그대로 소상히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보안사령관이 사인한 그 문건이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침투 목표는 성대 심산연구회. 구체적인 임무도 나와 있는데 심산연구회 의식화 관련 사항과 회원 동향, 지하서클 연계 조직 여부 확인이었습니다. 임무에 따른 실적도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21일 학교 앞 경양식집 들꽃에서 만난 심산연구회 후배 회원들의 명단, 또 등록서클에서 지하 이념서클이 된 내용, 2학년 김모 학생 등의 주도로 어디에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심지어 합숙 MT 등 방학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걸 거부해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저 오지에 보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분은 이 문건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돼서 우리가 프락치라고 불러요. 예, 그 프락치가 상태로. 된 거죠. 그 활동이 이어졌냐 안 이어졌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제대하자마자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예. 이분 주장으로는 나는 프락치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노동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걸 안 했다는 거야. 그런 주장인 거죠. 예, 그런 주장인 그렇습니다. 셈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분이 그 인노회의 주요 직책을 맡잖아요. 그 인노회가 인천, 부천 그 노동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부천에도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천을 총괄하는 지부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체 서열로 보면 높은 직책에 있었다 이렇게 인노회 볼수 있죠. 전체로 보면 조직책이었다고 하고 예. 넘버 2라고 불렸다고 해요. 인노회를 전체로 이끌었던 분은 이제 성대 선배되는 그 최동 돌아가셨습니다. 최동 열사분의 성대 후배입니다. 굉장히 아꼈다 그래요. 최동 열사의 집에 가서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하고. 그래서 가족도 알고. 잘 알고 지금 그래서 예. 여동생이 지금 분해가지고 그렇죠. 최숙희 씨라고. 예. 왜냐면 최동 열사 이분은 그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나중에 목숨을 끊습니다. 그 그래서 후유증으로. 분신 자살을 하죠. 실제 최동 열사 그분이 이제 잡혀가서 신문을 봤는데 너무나 소상히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의 사진, 이사 갔을 때의 모습 사진으로 다 갖고 있고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서 그 최동 열사가 그 신문을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결국은 90년도에 이제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88년에 조직 책임자가 되는데 89년 1일부터 인노회 회원들이 연행이 되기 시작해요. 네, 연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연행이 되기 시작하자 이 김순호 국장은 잠적을 합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이 인노회 거의 이제 해체되고요. 구속이 되고 해체되고. 네, 18명이 이제 불법 연행되고 그중에 15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김순호 씨는 상당한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몰라. 그러다가 6월 달에 다 종료되고 나서 8월 달에 경찰로 특채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네. 이 양반의 주장은 자기가 7월에 심경의 변화를 느껴가지고 자수를 했다는 거야. 본인의 변은 그겁니다. 이게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더라. 그리고 그 89년도 7월에 홍승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찰 사람이죠. 그 경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네, 그 박종철 열사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턱하니 억하고 죽었다. 그 말을 지어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영동 분실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당시 인노회를 조사했던 것은 이제 홍제동 분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6월 달에 인노회 사건이 종결이 되고 7월 달에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홍승상 경감을 만나서 고백을 했다. 8월 달에 특채를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원래는 연행을 해야 되잖아요. 연행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니까 특채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내가 자수했더니 특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승진해요. 그렇죠. 그 당시 인도의 관계자들 얘기는 갔더니 자신들이 이미 진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다는 경찰들이. 심지어는 가명을 써서 본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갔더니 본명을 다 알더래. 그 본명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조직책밖에 없는데 게다가 자기 친구였던 동지였던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경찰국장으로 나오네? 옛날에는 그걸 대공파트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학생들 잡아다가 공작을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 요원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탄압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순호 씨를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혹시 이 윤석열 정부가 이가 공작 정치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그렇죠. 준비 작업으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까지 이제 의심을 하게. 왜냐하면 이분이 했던 일이 그때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때려잡는 일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빨갱이로 만든 거야.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인노회 사건, 주사파 사건 아니다 하고 판결을 했거든요. 2020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죠.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다. 노동운동 단체가 이적단체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아서도 사실은 그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혹은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때려잡은 거거든요. 거기에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프락치가 되어서 아예 그럴 결심을 하고 노동조직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럴 개연성이 높죠. 근데 이 홍승삼 경감이라는 사람이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봤는데 이 TV조선과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 사람 특채했어. 지금 삭제돼 버렸어요.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중에서 확 띈 대목이 뭐냐면 그 김순호 그 사람한테 돈 많이 받았다고 대표적인 사건이 인노회 사건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왜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냐면 국장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은 수사가 끝난 다음에 자수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특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수사가 끝난 다음인 7월 달에 가서야 그렇죠. 고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자수했다. 자기 표현을 고백했다고 했거든. 그러면 수사 끝났잖아. 자기 말대로라면. 근데 이 홍승삼 이 양반을 특채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수사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거든. 그럼 수사가 끝나기 전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 6월 이전에 이 사람으로부터 인노회 관련해서 수사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김순호 씨가 특채되고 나서 그 홍승상 씨하고 같이 한 5년간 근무를 합니다. 5년간 근무하면서 이 김순호 씨는
2단계를 진급을 해요. 또 홍승상 씨도 승승장구를 합니다. 홍승상 씨가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한 30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순호 씨도 거의 대부분 같은 기간 내에 표창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예. 이 홍승삼 전 경감이 인노회 사건 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 수사할 때 도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부터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대로라면 그게 바로 프락치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대는 83년도에 강제 징집이 되고 나서 프락치 활동을 시작을 했고 또 인노회를 구성할 그때도 이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겠느냐. 제가 오늘 사실 그 낮에 그 인노회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강제 징집을 당한 분들이라든지 또는 성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같이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부분들이 다 김순호 씨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랑 간담회했던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뭐, 너 왜 안 나타났냐? 너 그래 다 잡혀갈 때 너 뭐 했냐? 하니까, 자기는 경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가 있었다. 또 이렇게 여성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모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김순호 씨 어디가 있냐? 라고 그 친구들한테 탐문할 정도였답니다. 남아있는 문건에는 군에 있을 때 A등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제대하고 나서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승삼이라는 그 양반을 특채한 사람이 아니 인노회 때 돈 많이 받았다니까 수사 끝나기 전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홍승삼 전 경감의 말대로 하면 그게 프락치예요. 동료들 잡아가게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학생 시절에 활동하고 연결해 보면 인노에 들어간 다음에 변심을 한 게 아니라 그럴 작정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럼요. 그거는 83년도 11월 문건이 그거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반이 지금 경찰국장에 가 있는데 본인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활동한 내역, 그거를 그동안 보안사에서 쭉 관리를 했어요. 그것이 현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88페이지의 분량이고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88페이지가 될 리가 있나요? 88페이지의 분량이고 그 조난 자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순호 씨한테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억울하면.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면 조난 자료를 신청을 동의를 해라. 동의를 하고 제3자가 보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문건을 살펴보자. 그러면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걸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 문건이 MBC에서 보도된 내용이 나오니까 왜 내 자료가 나의 동의도 없이 나왔느냐. 그 나온 경위를 자기는 조사하겠다. 뭐 억울하다. 80년대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게 80몇 페이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88페이지라고 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셨네. 예, 활동을 많이 하셨죠. 당시 80년대에는 이 보안사가 가장 막강했죠. 국정보다 막강했어요. 군 조직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대공 업무는 보안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요새 나오는 영화 헌트 보시면 그 보안사 출신들이 다 의원님 안 바쁘신가 봐요. 아니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꼭 헌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헌트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보안사 그쪽 출신들이 한 축을 담당하잖아요. 의원님 해명이 구차합니다. 보안사가 됐어요. 군발이 정권 시절에는. 당연하잖아요. 윤석열 집권하니까 검찰이 세잖아. 이분이 정말 억울하면 그 문건을 열람하면 돼요. 프락치를 종용하였으나 활동하지 않았다. 응?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렇죠. 다 해명되는 거 아니야. 본인 말대로 그런 활동 안 했다면. 이렇게 뿌락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온 언론에 나왔는데도 이거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경찰국을 만들 때 김순호 국장을 임명할 거를 작심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어쩌면 이 양반의 특채돼서 그렇죠. 했던 역할들 그걸
그거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게 아닌가. 초대 국장이고 경찰 조직 거의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뽑았을까?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다 따져보고 적합하다. 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야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공안 정치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안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 저는 왜 조직 내에 침투해가지고 같은 편인 척하며 공안 정국으로 만들어 가려면 결국 뭐 대북한에 협조를 했다. 간첩 만들기.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좀 활용할 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경찰국 신설 자체도 국민들이 5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무리한 사람을 임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특채되어서 왔는지를 모른 채 이 사람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군다나 신임 경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력 같은 경우를 정확히 따져볼 수밖에 없죠. 그 시절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런 노릇하면서 많이 때려잡았어? 이거 능력 있네. 응? 그렇죠. 경찰 조직 장악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교체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문건이 존재한대잖아. 다행히 보안사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 그게 국가기록원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본인이 그 열람 신청을 하면 돼요. 의원님 평상시에 다스베이더 보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매니아인지 꼭 그거를 틀어놓고 자.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조금 인정해주는. 이걸 왜 띄우신 겁니까? 예. 이게 특징이 없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궁합니다. 훨씬 노골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초대 경찰국장 예. 프락치 의혹 예. 딱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예. 요거를 끝까지 밝혀내는 것으로 그렇게 성과를 딱 내시면 예. 김순호 국장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지. 의원님 이 건은 이 건대로 끝까지 파헤쳐보고 예. 그 시절 프락치들이 무슨 활동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러하였다. 기록해야지. 하나의 교훈이 될 거 아닙니까? 요즘 20, 30대는 프락치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역사에 굉장히 어두운 단면. 야, 너 친구들 배신해. 동료들 배신해. 동료들 감옥에 넣고 너는 대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사람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밖에 없었겠느냐, 많았을 거 아닙니까? 프락치 사업은 이러했고, 프락치로 활동한 사람들 규모는 어떠하고, 그 그렇죠. 사람, 그 이후로는 어떤 삶들을 살았고, 누가 한 사람 특정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찍는 게 그런 아니라, 게 아니라 그런 보고서 분석도 하고, 삶도 추적하고, 기록도 남기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어떤 보고서를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이성만 보고서 이렇게 아니 후원 딱 그렇게 하니까 바로 과제를 주시네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돈을 주죠. 알겠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거면 일을 한다고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폰트란 영어를 봤잖아요. 저는 쏙쏙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 젊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보안사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예. 이성만 보고서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들어가시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제 가야 돼요.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총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관중석이 이렇게 있는지. 의원님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면 꼭 숙제를 줘야 돼요. 평소에 세탁기 청소 잘 하고 있어? 아니, 따로 해야 하는 거야? 세탁기는 주기적으로 분해 청소를 맡기는 게 좋아. 하지만 자주 부르기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땐 세탁
식초 클리너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쓰다가 흐르고 찌꺼기가 남기 쉬운 가루형보단 바스에서 나온 국내 최초 캡슐형 클리너를 써봐. 지금 딴지마켓에서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바스 클리너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미안해, 형 꼭 살아남아. 나 살아남을게. 양치를 해도 남아있는 입속 세균. 이젠 가글픽으로 케어하세요. 역시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자연 유래 향균 농축 가글액과 구강 세정기의 만남. 닥스메디 가글픽. 딴지마켓에서 상쾌하게 바꿔보세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모십니다. 도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윤석열 취임 100일 된 날이에요. 그래서, 도울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예. 나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로 거의 뉴스 같은 걸 안 봐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요즘? 근원적으로 깜냥이 안 된다. 이 사람이 무슨 국정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냐? 국정의 비전이 이게 잘못됐고 잘됐고를 가리기 전에 그 비전 자체가 있는 사람이냐? 거기는 평생을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누구를 때려잡아라.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우선 좋은 면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좋은 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처음 겪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교육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아니 되겠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반성할 굉장한 교훈을 주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취임사를 보면은 자유라는 말이 3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에 무슨 원한이 맺혔냐? 내면의 의미는 문정권이 빨갱이 정권이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 자유라는 말은 제가 철학자로서 조금 한 말씀 해도 괜찮죠? 네. 자유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서양 말의 프리덤의 번역말로서 생겨난 말이고, 에릭 프롬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자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오랜만에 직장 생활에 매여 있다가 해변을 간다. 그럴 때는 그 자유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free from. 무엇으로부터의 항상 속박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던 상태로부터의 벗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벗어남이라는 건 일시적인 사태지. 도대체 이 사람이 이게 자유라는 말을 아는 건가? 이 양반이 쓰고 있는 걸 들어보면은 그 자유라는 개념이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돈 벌 수 있도록 해준다. 정치라는 건 민생을 가장 중시하는 건데, 민생이라는 게 뭐냐? 사회 격차를 줄이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민생이라는 개념이. 이 격차가 있고 양극화가 있는 한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제가 이번에 쓴 이 도울 주역 강해라는 책에서도 자유라는 말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은 중용이라고, 중용. 김이 자유선언서가 아니잖아. 독립선언서잖아요. 홀로 선대는 거 아니야.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개체로 선다. 우리가 추구했던 거는 독립이란 말이에요. 홀로 선다. 그런데 지금 자유를 논의하는 거 보면 맨 종속 개념이에요.
미국한테 종속하고 일본한테 종속하고 여기서 법치를 얘기하면서도 특수한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나 듣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도사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러는데 나만큼 도사일 수는 없어요. 나만큼 도사일 수는 없어요. 근데 서양 철학사에서도 칸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직 자율만이 있다. 자율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도덕적인 양심과 결단에 의해서 나 스스로에게 규율을 부여하는 게 자율이잖아요. 내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근세 서양 정신에도 그 자유가 아닌 자율, 프리덤이 아닌 오토노미라고 하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게 말이 신자유주의니 이런 거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기업가들이 마음대로 돈을 벌게 하고 그러면서 세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라는 건 이미 폐기 처분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명의 단계에서 아주 옵티멀 컨디션이라고 할까 프론티어를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이 자유라는 개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청와대 이전 같은 건 어떻게 보셨어요? 응? 용산으로 갔잖아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사 갔잖아요. 청와대가 다 간 건 아니잖아요? 다 갔어요. 뉴스를 진짜 안 보고 사셨구나. 한 100일 정도. 너무 일찍 모셨나 봐. 200일 때 모셨어야 되는데. 100일간 뉴스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책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내가 이게 이 집필을 할 적에는 몇 달을 수제백혀서 일체 두문불출하기 때문에 책을 쓰시는 동안 무수한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다 놓치셨네. 나는 몰랐어요. 그런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그런 집중력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집중력으로 이번에 쓰신 책의 내용은 뭡니까? 누구나 인간들이 점을 치고 싶어 한다고. 점을 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미래를 알고 싶다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점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으로 보면 내 존재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내가 원래 주역에 추구하고자 했던 바는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실존적인 모든 문제를 고민을 하는데 이 주나라는 이 이전에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달리 인문주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구약적인 세계에 가면 뭐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 보고 너 어디로 가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역적인 이 시대에 오면은 내가 묻는 대답을 주는 하느님, 신의가 궁극적으로는 나의 존재 밖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아주 오묘한 아이러니가 있죠.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해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자기가 쳐야 되고 자기가 직접 신과 문답을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인생의 예지를 얻는 것이 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그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옛날에 파고다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천원 주변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입자매가 쏙 들어가서 팍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 있어요. 요새 뭐 중국집 가면 포춘 쿠키나 막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의 건데 그 포춘 쿠키에 담긴 거와 같은 메시지가 여기 384개가 있어요. 64개의 6효니까 64 곱하기 6 하면 384잖아요. 요 메시지가 오리지널 역이에요. 주역이에요. 근데 이것의 해석은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 메시지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동북 쪽으로 가면 너는 친구를 잃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지 마라. 그러한 것들을 여태까지 인류가 3000년 동안 이거를 놓고 고민을 해온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조의 이 주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경전으로 들어와서 읽혔습니다만은 그 해석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걸 오리지널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문자학이라든가 이런 경전학에 기초해서 원래의 주역의 의미를 재구성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책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래서 오리지널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뭐 귀신한테 물어본다. 그리고 영업 있는 사람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원래 주역이라는 건 인간이 이제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존재인데 그래서 신에게 묻는데 근데 결국은 그 답은 자기한테서 자기로부터 찾게 되는 것이다. 그걸 도와주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신에게 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상황을 해석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도 뭐 막스 이전에 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메아리에 불과한 거다. 사람이 자기 소리 해놓고 나서 저쪽에서 욱 들려오는 걸 가지고 지 목소리인데. 지 목소리인데.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포에르바하의 유명한 얘기지만은,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신령스러움이 있죠. 이 자체가. 왜냐면, 워낙 그 메시지들이 카오틱해. 그러니까는,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쓰는데도 사람이 거의 미쳐. 그 뿌연대를 헤매게 되면 사람이 미치거든. 내력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언어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파헤치고 나면은 우주가 보여. 우주가 보여. 인생이 보이고. 인생이 보인다. 모든 게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평생 공부한 거를 쏟아서 해석을 한 건데 그럼 그동안에 주역, 사주는 그런 공부 없이 하시니까 사기꾼이 많았겠네요. 이 점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점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이 궁정에서 거의 수상격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나라에만 와도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잃은 전문꾼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든가 그런 거는 여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거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예언이 아니라고. 현재 나의 물음이에요. 그 물음에 대한 진지한 대답이라고. 그래서 철학자로서 관심을 가지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교를 탄생시킨 거예요. 주역이라는 거는 뭔지 대충 감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점괘라고 하는 건데 신에게 일방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석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그 시절에 어떤 의미로 그런 문장들을 썼는가 그 해석을 도와주시는 책을 쓰신 거잖아요, 지금. 주역이 모든 사람들이 뭔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20살 때부터 주역만 피면 골치가 아팠거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주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놈은 읽으라고 있는 책이다. 근데 주역이라는 거는 읽으라고 있는 책이 아니다. 이것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한 오묘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오늘 한국말로 21세기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럼 그거 읽고 나면 저희 가서 자리 깔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대통령
부인한테 보내줘야 될 책인 것 같은데. 자리 깔아도 되는 거지.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제일 특이한 책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이런 거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이라는 분의 사모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이런데 취미가 많으시다고 그래서 진짜를 알려주마. 그래서 진짜로 이런 거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경전의 원래적인 모습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주역이라는 경전을 마음대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하는 나로서 이게 학문적인 민주주의죠. 저렇게 하면 사입인데 내가 진짜로 써줘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100일 동안 용산으로 이사가는지도 모른 채 야 이건 진짜로 이런 뜻이야 하고 쓰신 것이다. 이거 천공이나 권진이 봐야 되는 책인데 보니까. 하여튼 이거를 집에다가 놓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점을 칠 필요도 없어. 아무 때나 이거를 한번 이렇게 딱 하면 그게 자기 점괘야. 나는 어준 총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에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말도 헷갈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혼란의 시대,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우리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민하게 굉장히 다원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전국을 운영해야 할 리더가 그저 자유 외치고 앉았으니까 아주 유치한 이론화된 사고 속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자, 남은 5년 동안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의 자리를 늘 확보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 주권자로서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200일 때 한 번 더 오실 테니까 그때는 좀 뉴스를 봐주십시오. 뭐 뉴스보다는 다스베이더를 보는 게 낫지. 감사합니다. 진버 추석 기프트 세트가 나왔네. 진버 500ml와 진버 글라스라는 게 있네. 나도 없는데. 그리고 가격을 20% 할인한다고 합니다. 진버 글라스에는 눈금이 있대요. 이게 비율을 맞춰서 섞어라. 아하. 자, 예약 판매로 진행됩니다. 한정 수량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취미 부자입니다. 하나는 돈 문제예요. 낚시할 때는 5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낚싯대에 자전거는 몇백만 원짜리를 할부로 사서 그리고 주변에 여자들이 끊이질 않아요. 오빠 거리면서 날아오는 카톡을 보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죠. 남편에게 비상금 통장 얘기를 꺼냈는데 다들 돈을 각출해 연습실을 전세로 구했다는 겁니다. 2,500만 원짜리 전세 반지하에 비상금이 2,000이었으니 남편이 거의 다 부담한 거죠. 이런 미친놈을 용서해줄 여지가 있나요? 아니, 사연을 왜 보냈죠? 그냥 바로 이혼을 하시면 되는데? 오빠 하는 소리 듣는 게 좋긴 좋습니다. 천 오빠. 오빠 소리는 마누라한테 들어야 돼.
이러고 내가 이제 취미생활도 좀 줄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당신을 위해서 좀 노력하면서 살게. 이러면은 좀 여지가 있지 않나? 아니죠. 계약 기간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친놈을 용서해줄 여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건가? 용서해줄 여지가 1도 없고요. 이렇게 돈을 쓰면 쫓겨나기 좋은데요. 정말요. 이제 쫓겨날 타이밍이 되셨네요. 박수현 전 수석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취임 100일 되는 날이라서 초통 수석에게 이 100일 총평 좀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어차피 백수시니까. 우리 총수께서 이렇게 가끔 불러주셔서 유일하게 백수를 면하는 시간입니다. 자, 되돌아가서 당선되고 나서 제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인수인계 받으러 올 텐데 스트레스다. 어? 왜냐면 그때 와서 막 점령군처럼 막 굴거든. 근데 어쨌든 인수인계는 또 해야 되니까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대. 근데 안 왔다는 거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2017년에 청와대 들어갈 때 인수인계를 받을 게 전혀 없었죠? 그때는 아예 탄핵이 돼버렸으니까. 그때는 제가 첫 대변인이었어요. 요만한 그 법전 같은 뭐 그런 책 한 권이 인수인계의 전부였고. 한 권? 딱 한 권. 예. 그런데 나중에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막 캐비넷체로 나온. 그러니까. 캐비넷체로. 예. 청소를 다 안 하고 간 거야. 백원우 비서관이 사람이 충원이 예전에 이제 뭐 사정비서관실 쪽으로 문을 열고 가보니까 캐비넷이 있었어요. 근데 이 캐비넷을 들어서 자리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서. 예. 이상하다? 시건장치를 푸는 사람을 불러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서류가 막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서류가 어떤 서류냐면 매일 아침에 비서실장이 참모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의록이 막 가득 쌓여 있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확실히 이래서 우리와 저 사람들은 DNA가 다르구나. 공작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가득 적혀 있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 다른 내용들 다 그냥 뭐 기록관으로 넘기는 방침을 정하고 그때 최소한 이 한두 가지는 공개를 해야 그래도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은 들어갈 때 우연히 준 캐비넷 문건 그거 말고는 딸랑 하나 한 권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고 싶은데 저희는 자부심이 있잖아. 이런 일을 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인계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네.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쌓여있는 정보들 그대로 안 하더라도 참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아무도 인수인계에 받으러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신났대. 청와대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야. 야, 안 오더라야. 그러게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응? 국정 운영이 그냥 감으로 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통 수석인데 뭔가 막 뭐 실력 있게 보이려고 준비도 하셨구나. 다짐도 하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얘네들 진짜 엉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청와대 이전이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이사 가서 나아진 게 단 하나라도 있는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 이사 갈 때 맨 처음에 그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아니 그럼 국가위기관리센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선만 꽂으면 된다 그랬어. 선만 꽂으면 하루 이틀이 된다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수해났을 때 대통령이 거의 못 갔잖아. 나는 못 갔다고 보거든요. 못 갔죠. 네. 있었으면 갔지. 왜 안 가? 재난 관련 정보들이 아직도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그 소위 위기관리센터에 국가안보망 하나만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월호도 겪고 나서 안보라고 하는 게 군사안보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안보 같은 것도 또 재난재해가 났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것도 안보에 해당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1년에서 2년 사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군사안보망에 68개의 망을 더 갖다 붙인 거예요. 군사안보, 도로, 교통, 항만, 선박, 뭐 CCTV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69개의 그런 망들이 전부 집적된 고감도 집적효로 같은 그러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드는데도 2년 가까이 걸렸는데 갑자기 무슨 그러니까. USB다 복사해가지고 가서 픽 꽂으면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이번에 웃긴 거는 하저가 청와대 벙커 수준이다라고 한국 총리가 뭐 이야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청와대 벙커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걷다가 붙이는지 가정집이 벙커 수준이라고 한 거 아니야. 아크로비스타 집에서.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얘기했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들어가면요 집에 서 있을 공간도 안 나와요. 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퇴근할 때 이미 침수가 되는 곳이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은 즉시 차를 돌려서 대통령실로 돌아가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장악하고 그곳에 있어야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무슨 근무를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은 상황실에 근무를 해야지 왜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고 상황실이 따라다닙니까? 정말 청와대를 하루라도 경험해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엉망진창이고 정말 불안해서 하루하루가 뉴스 보는 게 겁이 날 정도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위기관리센터가 아직도 세팅이 나는 안 됐다고 보는 것이요. 그 신림동 갔다가 이거 도림촌 범람해서 그렇다고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이미 돼 있고,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이 하천 정보도 다 연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이거 실시간 모니터링 개발해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그 화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참모들이 알겠습니다. 순응하는 이 모습을 보고 도대체 뭐지? 와, 아는 게 없는 거다. 아는 것도 없고 그런 화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 동해안에 산불이 나잖아요. 거기서 막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 어떤 소방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교신을 하고 싶다. 그런 거 화면을 보면서 바로 교신할 수 있고 서해안에 어디 뭐 배가 떠간다. 그럼 배에 있는 어떤 선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을 하고 싶다. 세월호 이후에 그런 성찰과 반성이 있었고 적어도 그런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정성 들여 갖추어 놨는데 아직도 그 망들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안 그랬으면 가가지고 노란 잠바 입고 그거 했겠지. 왜 안 했겠어요 그거를. 또는 플러스 그럴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었다. 빈대떡 먹었다. 국가 행사도 보세요. 재난뿐만이 아니라 국가 행사, 인도네시아 정상 만찬 사진 보면 결혼식 만찬마다 못해요. 8.15 행사 봐봐요. 이거 중학교 체육대회처럼 군 연명장에서 텐트 몇 개 쳐놓고 8.15 행사를 하고 있어. 저도 정말 깜짝 놀랐죠. 장소, 사람, 뒤에 걸리는 백드롭 그림, 거기에 써 있는 글귀, 캐치프레이즈, 이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였잖아요. 기자들이 그런 행사 기획을 하는 그 청와대의 그 비서관을 그렇게 미워했어도 미워했어도 수두를 욕하지는 못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그 구성원들의 의식의 수준 또 바라보는 방향, 열정, 인문 소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너무 수준이 낮아요. 외국 정상들이 청와대에 만찬, 국빈 만찬이나 방문하기 위해서 오면 청와대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가 멈추고 우리 그 전통 의장대가 딱 기다립니다. 그런 게 신기한가 봐요. 그 정상의 차를 전통 의장대가 에워싸고 수행을 하면서 길어봐야 뭐 한 500여 미터 될 거고 시간으로 얼마 안 될 텐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더풀이를 한 이야기를 6번인가 한 걸로 기억해요. 지자체도 요즘은 이렇게는 안 해요. 너무 수준이 낮아. 청와대 이전에서 좋아진 게 단 하나도 없는데 내용물도 좋아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연병장에서 텐트 몇 개 치고 이게 뭐야? 지난 5년 동안 세계적 수준으로 쌓아왔던 이것을 단 3달 만에 무너뜨렸다. 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갔어요. 80년대도 이거보다 낫을 거예요. 맞아. 8.15 행사는 정부 행사 중에 거의 유일한 경축 행사예요. 이거 진짜 와 기가 막히더라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희생되고 쓰러져간 그런 참 아니, 3개월 참 큰일 났다. 앞으로. 거기 가서 이사 간 다음에 100일을 지켜봤더니 애초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만들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방탄 유리를 작업하는데 50억이 든답니다. 방탄 유리 저 하는데 50억 드는 게 아까워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 청와대에서 그 잘 돼 있는 경호시설 놔두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천억 쓴 거 아닙니까? 이전 비용들을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고, 옮겼으면 잘 하든가. 근데 거기서 지금 온갖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크로비스타에서 청와대 벙커 수준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지휘를 하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좀 안쓰럽긴 해요.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아니 대통령이 잘못을 해놨는데 참모들이 어떻게 수습합니까? 대통령이 잘못해놓은 것을, 여사가 잘못해놓은 것을, 그게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은폐, 거짓말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그래서 나는 그 대통령이 사과를 해라.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지금 모든 것은 대통령이 다 싸질러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참모들 보고 그걸 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싸질러 하다니. 편집해 주겠죠. 맨 처음부터 이사 간다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잘한 게 뭐가 있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어려운 걸 저한테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든 거를 잘못할 수 있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나 봐. 단 하나라도 잘할 수는 없다. 이 굉장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우연이라도 잘할 수 있잖아. 대통령 모두 발언 20분인가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읽어보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잘했잖아요. 오늘 그 기자회견 중에 공감이 없잖아요. 사과가 없잖아. 비전이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 이 알맹이가 쏙 빠질 수 있는지 참 특별한 능력을 가진 기자회견문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리고 그 사과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도어 스태핑도 계속 하겠다 하잖아요. 아직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소탈하게 한다고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와가지고 가서 맘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소탈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잖아요. 제발 그 소탈한 척 하다가 소통 잘못해서 나라 좀 어지럽게 하지 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챙겨볼 기회가 없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권성동한테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문자했잖아.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국민 민생 안정을 챙기느라고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준석에게 관심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생성이 된 건데, 그 얘기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대표라고 하는 규정을 했듯이 앞으로 이준석 확실히 정리해 라고 하는, 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조차 없는 존재야. 예, 그렇게 윤심이 또 전달이 된 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하고 얼마 전에 선거를 뛰었던 여당의 당대표인데 무슨 얘기인지 못 들었어요. 바빠가지고 나라를 챙기느라고. 그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렇게 말씀의 권위가 없으니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그 법원에 가면서 똑같이 패러디로 대받아쳤죠. 대받아친 거죠. 네.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책 채용도 있었고 뭐 펠로시 방한 때 아무도 안 나간 거, 이거 뭐 8.15 때 무슨 야스쿠니 참배 관습이라느니
온갖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이야, 입이 딱 벌어지는. 근데 되게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거짓말. 전체적으로 다 문제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답지 않다. 제가 밥을 먹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제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어본 적도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대통령이 돼봐야 될 때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역시 또 진지하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대통령 또 진지하시네. 제가 윤석열 그분 하는 거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요. 그거를 지금 두 분이 농담으로 한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빵 터졌어요? 빵 터졌죠. 이게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 다음을 본 적이 없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통령 다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가치가 하나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해명하는 것도 연설하는 것도 행사하는 것도 사진 찍는 것도 대통령 가치가 하나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라고 일 못한다고 하더니 와 씨발 한 달 총평 못해도 2달 총평씩 한번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예. 아직도 대변인이나 수석의 이 마인드가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겸손해 보여야 된다고 편집해주세요. 그거 버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백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해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청와대 대변인이자 소통 수석으로서 본인의 말이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시잖아요. 버려주세요, 그 태도를. 다스베이다에 완전히 적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김현동의 사인방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세트야. 난 이 컵을 갖고 싶어, 컵을. 컵이 예쁘죠? 컵이 이게 눈금이 있어요, 이렇게. 네. 비율로 섞어 먹으라는 거지. 컵이 되게 예뻐요. 이 구성이 처음 보시는 구성인데요. 이거 오늘은 500ml로. 근데 500ml만 선물하기가 모양이 안 예쁘다. 그래서 진버 컵이에요. 이게 여기 진짜 눈금이 있는데, 눈금이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취향대로 타먹는 게 최고가 아닐까. 우리 보통 이렇게 큰 길다란 잔을 마시잖아요. 근데 요게, 유럽 감성이야. 유럽 감성이야. 아니, 정확하게 벨기에 감성. 그래서 얼음도 좀 큰 거 넣어 먹고 싶고, 여기다가 크게. 요즘 동그란 얼음. 왠지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고,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주기엔 완벽한데, 세트로, 이게 한정 판매일 거예요. 딴지마켓 장사를 잘하는 게, 500ml 지금 구할 수 없어. 품절이에요. 선물 세트로만 살 수가 있어. 그것도 할인이래요. 할인. 20%. 아니, 추석이니까 마음 풍성하게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하시면 8월 29일부터 발송이 된대요. 추석 때 딱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멘트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마음 풍성하게. 유럽 감성. 그러니까 유럽 감성. 다 선물 때 보내잖아요, 막. 짐버로 우리 이런 사람이다. 우리의 가치를 한번 우리 이런 살펴봐요. 유럽 감성으로. 유럽 감성. 자, 이번 주 제일 먼저 얘기해볼 포인트는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무력화시켜버렸죠. 시행령으로 법을. 이거 구태타잖아. 법의 구태타야.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거 아니야, 이거.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해도 돼. 라는 식으로 억지를 쓴 거예요. 등에다가 삼남만상을 다 때려 넣었어. 법률이 6개 직접 수사 범죄가 나열돼 있다가 2개로 줄었기 때문에 이 2개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지. 여기다가 삼남만상을 다 넣어도 좋아. 라고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거를 구멍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이 니들이 구멍 만들어 준 거잖아. 아니야. 아니에요. 6개를 2개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6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법을 무력화시킨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이거는 연예인, 재벌이세, 언론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고 검찰이 잘 활용하는 사건이거든. 국면 전환할 때. 근데 진짜 핵심은 정치인 수사를 하고 싶은 거야. 정치인 수사. 선거하고 공직자. 근데 선거 관련 부패 사건이다. 공직자도 뭐 직권남용 이것도 부패다. 마약 거래는 경제다. 마약 거래가 경제면 절도도 경제고 다 경제지. 그 사람들도 나름 절실한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사기도 치고 절실한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도둑질도 하는 거잖아요. 공직자를 넣은 게 목줄을 쥐고 싶은 거예요. 공직자는 이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그렇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자기들이 때려잡고 싶은 거예요. 법치를 이거는 파괴하는 거거든요. 시행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쿠데타고. 입법 취지가 수사권 축소인데 거꾸로 시행령으로 확대해버렸잖아. 국회가 줄이려고 한 거를 등이 있잖아. 초등학생들이 뭐 하는 말꼬리 잡는 거지, 말꼬리 잡는 거고. 이게 나는 경찰들이 지금 혀 깨물고 지금 억울해서 분기탱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전에 이거 만들 때 행안부하고 법무부, 검찰하고 경찰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일방적으로 법무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경찰이랑 협의했냐? 그랬더니 경찰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경찰은 뭐란 얘기예요? 경찰은 저도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아니, 그러면은 소리를 역정을 벌컥 내리면서, 아니, 그러면은 공무원 갑질 범죄, 마약 범죄, 부패 범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수사하고 있어, 경찰이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는 검찰이 김학의는 왜 발견을 못했으며 구분이 안 돼. 얼굴 구분도 못해. 근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렇게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시행령이라는 거는 법률이 말하는 것만 정할 수 있는 그냥 내부적인 규칙인 거예요. 법률에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법률을 창조해. 아니, 이거는 진짜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건 분명히 장관 탄핵감이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잘 보고 있으면 뽕을 맞았어요. 뽕 맞았어요. 본인이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좋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대단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으며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넘버2로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이런 생각에 뽕을 맞아가지고 말할 때 보면 너무 웃겨. 어깨에도 뽕이 들어갔고 정신에도 뽕이 들어갔고 목소리도 뽕이 발걸음에도 뽕이 들어갔고 모두 다 뽕뽕뽕뽕 상태야. 스카프에도 뽕이 들어가 있지. 심각해 보니까 정도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양반만 전용의 댓글 달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대통령한테도 없는데 오야 베리 스트레인지. 자기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보면 되게 재수없게 한다. 근데 일부러 다 들어갔는데 뭐 대단한 논리도 없었어요. 맞아요. 전혀.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고. 똑똑한 게 아니라 집요한 거예요. 집요한 사람인 건 내가 알겠어.
자기가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말이 되게 만들어내는 기술자야 보니까. 기술자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법이든 뭐든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필요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되게 잘하 근데. 잘해. 말장난을 되게 잘한다. 아니 일단 사람이 잘하. 말장난을 잘한다. 하지 않는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 100건 양보해서 검사 한동훈이 그런 소신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면 입법부가 정한 게 뭐야? 2개 빼고 나머지는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기라는 거잖아요. 차질 없이 법이 정하는 대로 넘기겠습니다. 검사 한동훈과 장관 한동훈이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다 맞는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투, 표정, 어조, 태도, 걸음걸이, 내용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내에서 한동훈 졸라 재수없게 생각하겠다. 그렇지. 나한테도 보이잖아 이게. 저 사람도 뭐야? 돼서 뽕 맞았네. 동료들한테 얼마나 보이겠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다 놓은 장관에 불과하잖아. 지가 선거에서 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졸라 재수없어. 유명한 얘기 있잖아. 대학 입학했을 때. 난 파라군 출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지는 마. 유명한 일화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나는 검찰 내에서 저 새끼 저거 내가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 지가 장관 50년 할 거야? 나는 찍혔다고 본다. 검찰총장 인선이 뒤로 밀려졌잖아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에 내가 저 재수 없는 놈 밑에서 총장을 하라고. 그럴 수 있지. 재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은 몰라, 근데. 검찰이 보기에도 내가 한번 휘둘러 볼까? 쟤한테? 요런 생각은 한다고 본다, 그냥. 요 방송 몇 년이 있다가 내가 그때 그 말 했잖아!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을 재수없어 하는 무서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풍선에 뽕 하고 구멍 하나 뚫리면 근데 이 느낌이 정말 되게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와닿아. 네, 진짜 진심으로. 공감이 돼요. 네. 나만 재수없게 느낀 게 아니구나. 네, 그거를 이렇게 입 밖으로 내니까 되게 속이 시원하고. 자꾸 무서운 존재처럼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내면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은 진짜 재수 없는데? 우리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걸로 대동단결할 수도 있어.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느끼는 것. 그중에 재수없음이라고 찝어냈을 뿐인 거거든? 근데 진짜 와닿아요. 그 사람이 뭐 법을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뛰어넘는 얘기가 뭐냐면 재수없는 새끼. 특히 검찰 내부에서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 지금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준석 양두구육. 와, 이거는 진짜 다리를 건너는 거거든. 다리 건너.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 개고기란 얘기 아니야. 어머, 나 화났잖아. 이준석이 정말 칼을 갈긴 갈았구나. 아니, 칼까지는 아니고 거창하게 표현해주지 말고 삐졌어. 맞아, 삐졌어.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 삐졌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개고기다!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았다. 대선 때 판 게 뭐야? 후보 판 건데. 어머, 대통령 개고기란다네. 어머, 사람 너무 심하네. 나도 저런 얘기는 못한다. 눈물의 삐짐이지. 가처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저는 기각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 쟁점도 없고 전부 다 법리 해석만 하면 돼. 그래서 결과는 기각 인용. 기각. 저도 기각이라고 봅니다. 아니 난 뉴스공장에서 기각이라고 나라 걱정 많이 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서 기각될 것 같다. 근데 실은 법리상으로는 저는 인용될 여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리만 따지면. 예? 법리만 따지면 절차사가 너무 심각해. 근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 중에 정당이 지금 비대위 구성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만한 그런 강신장이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담당 판사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 담당 판사가 헌법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사법 적극주의자예요, 보니까. 그럼 인용하면
예, 그거 뭐. 완전 난리야. 근데 이준석의 최종 목표는 뭐야? 이렇게 한다고 공천 받지도 못해.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당선이 안 돼도 우리 나가면 니네는 수도권에서 다 작살이야. 안 그러면은 여기서 독자적으로 힘이 확 크면 자기들이 그 독자 정당으로 이제 교섭단체 이상을 하겠어. 그러니까 나 자꾸 그러면 창당한다 하면서 지분을 얻고자 한다. 예, 최소. 근데 친윤의 시대가 있다고 하면 그 시대도 가기 마련이다. 지금 이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많이 갔잖아요.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아니, 오늘 기자회견 봐요? 난 그 퇴임산 줄 알았어. 보세요. 맞다. 아니,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었도다야.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나 앞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이게 100일 기자회견의 내용이어야 되잖아. 근데 다 부동산 이루었어. 문제 다 해결했고 뭐 대통령 더 안 하셔도 되겠어 보니까. 이게 무슨 100일 기자회견이야. 퇴임사지. 성일종 그 무슨 뭐 100일 백서 쓰면서 골든타임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성일종도 다 이루었도다야. 아니, 100일 동안 대놓고 무슨 백서를 써. 백지를 쓸 수 있지. 백지. 그러니까 백지. 원래 백지 좋아하잖아. 보고서도 백지로 읽고. 그 다음에 뇌피셜입니다. 윤을 못 견디는 사람들 다 모여라. 임기를 1년 줄이고 개헌하고 뭐 이런 식의 구상도 할 수 있지 지금 않을까. 김진표 국회의장 내각제주의자인데다가 민주당에도 일부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난 있을 거라고 봐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 있었어요. 성공 못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각제 안 좋아해. 싫어해. 이번에 난 실패한다고 봐요. 그런 카드를 구상하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입니다. 사실은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재수가 없어. 형, 그 아까 굉장히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했잖아. 이준석이 미디어적으로 더 훈련이 돼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자, 어쨌든 이준석은 내가 보기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광복절 경축식에 대통령 옆에 있던 분홍색 재킷. 그래서 이게 김양영 교수 아니냐, 그 봉화에 갔던 이런 얘기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다. 그분은 독립운동가의 증손녀다. 근데 어떤 분인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간도 국민회에 가담하여 밀정 처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20년 12월에 일본군에 귀순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일망타진됩니다. 근데 귀순할 때는 군인한테 귀순을 했는데 이 일망타진한 데는 경찰에서 타진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잡혔어. 장성순 씨 가족이 이 사람은 귀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군인한테 가가지고 증거를 다 갖고 와서 감형을 받습니다. 1990년에 독립운동가로 지정을 받는데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순한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립운동가인지 밀정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기록이 국가보훈처 기록에도 그대로 공개돼서 나와 있고요. 일제 침략하 한국 30년사라고 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이 책에도 이분이 귀순했다라는 게 나와요. 아니 그거는 귀순이라고 안 되지. 변절. 귀순은 저쪽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 귀순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변절자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1990년에 이분이 독립유공자가 됐지? 하필이면 그런 분을 골랐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도대체 행안부, 대통령실, 보훈처 뭐 하는 조직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귀한 분인 것 같긴 하다. 거의 없는 사례 아니야. 아니 일본 국고 야스쿠니 신사 침배하는 게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전범들이 합사된 이후로는 일왕이 참배를 안 해요. 거기 참배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전쟁 그 자체를 정당화하는 거니까 일본 구구들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그것도 당연히 하는 관습이야. 이해해줘야 돼. 이거는 친일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어. 그것도 일본 극우가 대통령실에 있어. 사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를 더 붙이면 장성순 씨가 이중밀정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친세계, 디파티드 뭐 있을 수 있다. 예. 예. 자, 저는 뭐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뒷부분 다 편집할 거야.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팩트를 말씀하신 거니까. 보훈처에 올라와 있는 거,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잤다. 꿈이었네. 꿀잠 한번 자보는 게 꿈이다, 정말. 꿀잠이 당신에겐 꿈 같은 일인가요? 최신 연구시설과 한국인 천여 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해 50만 개 라텍스 조각으로 만들어낸 우유 베개. 당신의 수면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수면 공감 우유 베개.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세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두 분을 모시고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 최근의 트렌드, 이 음악과 케이팝 씬과 영화 씬에서 우리가 윤석열 쳐다보다가 열받아가지고 놓치고 있는 최신의 트렌드가 뭐냐? 케이팝부터 한번 해볼까요? 케이팝은 지금 어디 나가서 여성분들이 한 두세 명이 이게 모인 자리가 있다. 그럼 모두 이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뉴진스라는 그룹인데요. 이게 지금 그냥 국내외적으로 케이팝 이야기를 지금 싹 먹었어요. 뉴스공장에서 저 얘기 듣고 나서 뉴진스, 그러니까 새로운 청바지라는 뜻이잖아요. 네, 청바지 맞아요. 청바지. 그거야. 그래가지고 찾아봤어, 뉴진스. 5명이더만. 네, 맞습니다. 하고 노래하는데. 하나요? 노래하는데 듣기는 편하고 그래. 근데 내가 영상을 2개를 봤거든? 보다 보니까 이거 로리타의 냄새가 나는데? 제일 어린 친구가 지금 14살. 아, 그렇구나. 네네네. 요즘 남성들이 왜 식물화 된다고 하잖아. 일본처럼.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찾게 되고, 그런 트렌드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링크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무심해지는 거야. 애들은 성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는 뉴진스의 인기 요인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케이팝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취한 게 뭐냐면, 케이팝스러운 미학과 전략을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봐도 실수 없이 케이팝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외모. 완벽한 군무와. 네, 어떤 형태의 퍼포먼스. 사람들이 보자마자, 야, 저거는 케이팝 음악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사실은 추구해 왔거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게 점점 매니악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아이돌 음악을 어느 정도 좀 알기도 하고, 실제 따라가기도 하고, 내가 흥얼거리는 음악이 많았는데, 갈수록 마니악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입덕 장벽이 높아졌다. 뭐가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지지. 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4세대 정도 왔다고 하는데 아이돌의 세대 구분법에 의하면 3세대부터 마니악해졌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서브컬처화 됐다. 이 하위 문화라는 건 그 안에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고, 요 끼리끼리 노는 그런 감성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 요소를 강화해요. 근데 이 뉴진스는 다시 지지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케이팝의 흐름을 약간 역행하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큰 틀이 뭐냐면은 하나가 담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단순하더라고. 이지 리스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쉽게 와닿는다. 서브컬처화 되면서 벌어지는 양극단적인 현상이 뭐냐면, 케이팝적인 케이팝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이건 굉장히 고도화돼. 심지어는 케이팝이 막 아방가르드해져요. 이게 이걸 더 이상 대중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싶은 음악까지 나와요. 재즈가 어려워지는 거하고 비슷하다. 맞아요. 힙합도 너무 마이너해지면 맞아요. 어려워지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위 탑백용 쉬운 음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노림수예요. 오케이. 내가 매니아를 겨냥할 거냐, 아니면 나는 매니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왜냐면 매니아도 이미 두터운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돼. 그럼 이 경쟁이 얼마나 어렵냐면, 세계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세계관이 이제 막 끝도 없이 갑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거를 알기도 어렵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매니악함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뉴진스라는 그룹은 참 역설적이게도 다 없애버렸어, 그런 걸. 없애버렸는데,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케이팝스러움을 만든 분이에요. 민희진이라는 아트 디렉터인데 이분이 FX, 소녀시대, 엑소 이런 음악들을 만들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굉장히 마니악한 그런 정서 이런 거에 총 책임자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꾸 안 꾸라는 말이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근데 꾸 안 꾸면은 핵심이 꾸민 겁니까 안 꾸민 겁니까? 꾸민 거죠. 예. 이게 중요해요. 꾸 안 꾸는 핵심은 꾸민 겁니다. 나는 그 중에서 연령대만 본 거구나. 제가 들으면서 요즘에 문화 트렌드구나라고 느낀 게 세 가지가 공통점이 느껴졌어요. 영화나 혹은 드라마 흐름하고 첫 번째는 중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에. 맞습니다. 중딩 파워라는 게 이 뉴진스 그룹하고 동년배들에게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걸그룹이거든요. 아까 꾸안꾸라고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코드가 되는 거예요. 난 두 번째 느낀 게 그거였어. 예전에 걸그룹이나 보이밴드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따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건 전략이구나. 그러니까 그 올여름 영화에서 우리 또래가 볼 줄 알았던 탑건을 중딩이 엄청 봤습니다. 처음에 이 매버릭은 분명히 추억 장사가 될 거다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다른 한국 영화들 목을 베고 다녔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 때까지 엄청 이 영화를 보고 환호하고 해변에서 나오는 그 오동립 댄스 씬을 따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지한 게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매니아들이 보는 영화예요. 흥행하는 영화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편하게 볼 수 있는 걸 원했고 한사는 결말을 아니까 편해요. 헌트 역시도 편하고 드라마 우영우도 생각보다 아주 편한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정의대로 흘러갈 거야. 그런 관점에서 하면 헤어질 결심은 되게 어렵지. 어려워서 소수 마니아가 이건 내가 공부하듯이 보는 영화다. 나는 박찬욱 영화 중에 제일 재밌던데. 네. 세 번째 뭐냐면 가성비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영화값이 올랐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저한테도 4개 중에 뭐 보면 돼요라고. 4개의 대작을 다 봐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그 중에 한두 개만 골라서 보겠다. 왜냐하면 뭐 통신사 할인도 없고 15,000원, 16,000원이면은 훌쩍 10만 원 되거든요. 이걸 다 가성비라는 개념들을 갖고 그래서 이 영화들 4개 중에 어떤 걸 보는 게 지혜로울까. 이 뉴진스도 되게 비슷했구나. 편하게. 그리고 중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진 문화 아이템에 되게 쏠렸다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걸그룹의 그 본질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걸그룹의 주 타겟팅은 사실은 여성 팬입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는 전제를 뭘로 깔아놓냐면 남자가 봤을 때 이쁜가, 남자가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그런데 이거를 여성 팬들의 관점에서 그것도 나이가 얼추 비슷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이 딱 좋아할 그룹이라는 거예요? 좋아할 수 있고 닮고 싶고 나아가서는 더 매력적인 걸그룹 스타일이 뭔가 씬에서 그러면 또 이해가 간다. 내가 매력을 못 느낀 이유하고 통하기도 하겠네. K-팝의 미학, K-팝스러움, 서브컬처러스의 K-팝을 지금 거의 끝까지 왔어요. 크리에이티브한 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담백함, 자연스러움, 너무 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그 안에 세련미와 내가 지금 힙하다고 느끼는 감수성이 다 들어가야 돼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감수성을 뉴진스가 굉장히 잘 포착해내고 있다. 나 어렵다. 그러니까 MZ 세대에서 M하고 Z를 분리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돼야 되는데. 거죠. 지금 말씀드린. 맞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멤버가 14살 멤버인데 그때부터 Z세대라고 하거든요. MZ를 묶으면 안 돼요. 얘네들 10살 이상 차이 나는 애들입니다. 그렇다. M은 밀리니엄 세대 아니야? 네. 새로운 세대로 좀 분리돼야 된다. 이 친구들부터는 세대가 좀 또 다릅니다. 이 친구들이 멜론 음악 차트를 자기 돈으로 주고 구매도 하고 있고요. 영화도 자기 돈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들이 취향이 드디어 소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같이 묶일 애들 아니다라는 거죠. 뉴진스가 데뷔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 곡을 그냥 뮤직비디오로 공개를 했어요. 뭐랑 비교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 피드를 올렸을 때 이거 괜찮아 하고 느꼈을 때 우리는 그 디테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 느낌을 보거든요. 뉴진스가 지금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는 방식이 그 느낌입니다. 이걸 어떤 장르라고 봐야 돼? 그게 아니라 어텐션이라는 노래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인스타그램을 볼 때 어떤 사진 이쁘다. 야 이거 느낌 있네? 라고 했을 때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진짜 보시면 압니다. 예, 이런 게 지금 새로 추구되고 선호되는 스타일의 미학일 수 있겠구나. 뭐 영화계 뉴스로 넘어가자면 HCA라는 그러니까 헐리우드 크리틱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정재가 드라마 부문에서 상 탔다. 9월 12일 에미상 시상식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실력도 좋지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에미상에서 배우상 12개 부문을 전부 백인이 타버렸어요. 파친코가 조금 손해도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어 쓰는 작품 2개를 주요 프라임타임에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듯해요. 그래서 아마 오징어 게임 쪽으로 몰표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정재 씨가 상을 또 받을 것 같다, 에미상에서? 저는 황동혁 감독도 작품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걸 놓친다면 나무주연상만큼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오징어 게임으로 진짜. 그럼요. 진짜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서 1등을 했고 넷플릭스의 어마어마한 효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스퀴드 게임을 하고 검색해 보시면 현재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해외 언론에서. 오징어 게임이 시즌제를 몇 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고요. 여름 영화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진 않아요. 그중에 헌트가 재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헌트 꼭 보십시오. 진짜. 네. 헌트가 생각 외로 좀 홀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감독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김하민 감독 명량으로 1600만 넘은 감독이고 최동훈 감독이고 한재린 감독이고 하니까 넷플릭스 기대작 중으로 서울대작전이라고 유아인 씨가 나오는 이 영화의 느낌이 조금 헌트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수리남이라고 윤종빈 감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화끈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배우들이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고 장르적으로 재미있게 갈 수 있는 영화들이 한동안 좀 계속해서 호감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박찬욱 감독이 해열질 결심 만들어서 흥행할 줄 알았는데 금방 내려갔어요. 저는 3번 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듯해요. 그러니까 그 군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군이 넓지는 않은 듯합니다. N차 관람으로 그나마 이 흥행을 이런 걸 소비하는 시대가 아닌가 봐 지금. 그러니까 뉴진스 좋아하는 시대의 흐름처럼 영화도 그렇게 지금은 확실히 그런 듯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야. 아니 갑자기요? 윤석열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지한 거 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드라마, 영화 보면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윤석열 때문이야. 내가 영화관에까지 와서 고민을 해야 되나? 네, 맞아요. 뉴스 보고 포털 보고 지친 마음을 좀 잠깐이라도 잊고 싶어서 탑건 매버릭도 전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시원하고 장쾌하게. 그리고 그 영화는 어차피 해피엔딩이 예상이 되잖아요. 미션 다 파서블하게 끝낼 거니까. 우리나라 관객이 원래 좀 내공이 있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영화 잘 봐주세요. 그런데 확실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해결되는 거고 코로나 사람들은 점점 더 확진자 더 늘어가는데 헤어질 결심 좋은 영화라고 다 동의하지만 그럴 공력과 에너지가 내가 좀 부족해라고 한 상태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세련된 느낌을 주는 거가 굉장히 이상적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게 뉴진스다? 뉴진스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쉬운데 유치하고 뭔가 격이 낮아 보인다. 이러면 그게 윤석열이지. 알겠어. 원래 트렌드는 시대를 다 반영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저기 헌트 보셨습니까? 보러 가야 되는데. 좋아하실 거예요. 타격감이 좋아요? 타격감 좋고 편집과 촬영이 너무 좋아서 보는 내내 이 두근거리는 심박수를 유지하는 편집 리듬이 있거든요. 그걸 안 끊어요. 이정재, 정우성 이 두 훌륭한 배우들이 서로 약간 노려보면서 80년대 양복 입고 나오는 모습이 멋있어요. 이게 그냥 화끈한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과에서 이제 졸업작품으로 뭔가 가장 이상적인 그 모범 답안을 만든 것 같은 느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배경이나 시대나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심파와 눈물로 쥐어짤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거든요. 단 한 장면에서 그 함정에 빠지질 않습니다. 이정재라는 감독이 이렇게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는 히트가 생각나고 어떤 장면에서는 무간도가 생각나고 어떤 장면에서는 테넷도 생각이 나고 나 영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배우라서 배우를 잘 쓸 수 있어 라고 보여줘서 비상선언에서 그 비싼 배우들을 데려다 놓고 실패한 부분을 헌트에서는
이 많은 배우들이 5초 나와도 제값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네. 뉴진스가 담백한 방식으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헌트 느낌이 좀 그래요. 예. 영화를 그동안 너무 어렵게들 만든 거 아니야? 이 장면에서 이 대사를 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누가 그러지? 이거 훨씬 건조하고 담백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 세련됐구나. 세련됐습니다. 저는 뭐 한산도 좋았어요. 나는 한산 재밌게 봤어. 이 정도면 재밌다. 특히 그 이순신 장군이 대사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이 사람이. 약간 답답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네, 내가 보면서. 캐릭터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 그 발포하라를 같이 기다리잖아요. 관객이랑.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담백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원균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 닮았네? 그러면서. 봐봐, 원균하고 똑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대통령은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일본 구구가 앉아있어. 우리끼리 굉장히 잘해야 돼요. 네, 그 다짐을 100일 연설 보면서 했어. 대통령이 없구나. 우리끼리 잘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